5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개신교를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정치학 중에서도 이제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을 공부했었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 사상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고대 중세 서양 정치 사상, 근대 서양 정치 사상, 탈근대 정치 사상, 동양 정치 사상, 이렇게 4과목을 학부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정치학 자체도 그렇고 정치 사상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근대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 사회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라는 게 너무나 이상한 사회라서, 인류 역사상 살아온 사회 중에서 16세기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 자본주의,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 이런 것이 나오는 지난 한 500년간의 역사는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이상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 학문이 소위 이제 사회과학입니다.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행정학도 그렇고, 전에는 없었던, 16세기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가리키고 책을 쓰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기독교하고의 연관성이라는 거를, 개신교하고의 연관성이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서양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니 그렇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 일어나기 조금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그냥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막연히 그런 배경이 있었겠거니 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개신교와 근대 사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발명한 사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자본주의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개인주의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개신교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거를 확신을 갖게 되면서 갑자기 그동안에 막연히 연결 잘 안 되던 것들이 이렇게 주르르르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저께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 막스 베버를 인용을 했고, 그러니까 막스 베버야말로 대표적으로, 칼 막스도 그랬지만 막스 베버도 대표적으로 도대체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뭔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지금 자본주의,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우리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죽어라고 들여와 보려고 애를 썼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뭐 IMF도 겪고 모두 겪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놀라운 이 풍요를 갖다 준 이 경제 제도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왜 나왔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가 너무 미스테리였던 거죠. 특히 19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네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전혀 기존의 다른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으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쟁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칼 막스가 이제 계급 투쟁 이론을 갖고 설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게 칼뱅주의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버의 태제는 다 아는데, 베버의 태제도 그냥 뭐 여러 태제 중에 하나고, 야,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갖다 붙일까? 도대체 칼뱅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그게 맞는 얘기일까? 늘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칼뱅을 좀 읽어보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의 배경을 읽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막스 베버가 정확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칼뱅주의가 들어온 몇 개 사회, 우리 사회 말씀도 드리겠지만 조선 사회 말씀을 이제 궁극적으로 드려야 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칼뱅주의가 가장 깊숙이 침투해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나라로 16세기에 부상하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화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고 인구 200만이었던 나라인데, 근데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이고 칼뱅주의에서 나오는 이 기본적인 거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놀라운 것이 자본주의 하면 뭔가 이렇게 돈 많이 있고 막 흥청망청 쓰고 사치스럽고 이래야 될 거가 자본주의로 생각하는데, 막스 베버는 칼뱅주의라는 거는 규율과,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는 규율과 기강과 검소와 근검과 절약에서부터 나온 그런 체제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거는 그게 칼뱅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같이 읽었던 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금욕주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수양, 수련, 기강, 규율. 그게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승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금욕적인 삶들을 살았죠. 근데 그분들은 속세에서 떠나서, 그렇죠? 속세에서 수도원 같은데, 산속의 수도원에서 완전히 속세란 절연을 하고서 살았던 거죠.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일반 사람들한테는, 보통 사람들한테, 신자들한테는 그런 삶을 요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베버가 얘기했듯이 거꾸로 마치 수도승하고 수녀들이 수도원하고 수녀원을 박차고 나와서 수녀원이나 수도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등 뒤에 수도문의 문은 힘껏 닫아버리고 이 사회 전체를, 속세 자체를 수도원이나 수녀원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근대 사회가 왜 질서가 잡히고 규율이 잡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지금 몇백만 대가 돌아다닙니다. 그 차가요, 시속 20, 30km, 40km, 50km, 60km, 100km 달리고 그러면요, 사람 치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적습니까? 사실은 뭐 나라마다 사고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60만 대군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무기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실제 미국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지금 군대가 갖고 있는 탱크나 폭격기, 뭐 전투기 이런 거 같은 거 보고 우리는 많이 수출하기 시작한. 그런데도 상상을 초월하게 사고가 적죠. 공장 기계 돌아가는 거, 정밀 기계가 돌아가는 거, 전기가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지독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말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율이 잡히고 기강이 잡히고 부지런한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자기의 하나하나를, 자기 전문 분야 하나하나를 이런 말할 수 없게 챙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지하철을 타든지 KTX를 타든지 했을 때마다 야, 이게 지금 돌아가고 비행기가 몇백 대씩 인천공항에 김포공항에 어디 내렸다 착륙했다 하는데, 아니 저게 도대체 옛날 사람이 봐도 다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지도 않고 가끔 사고는 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강입니다, 여러분. 규율이에요. 맡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책임감과 소명의식과 규율을 갖고 이거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각자의 작은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핸드폰을 키면 핸드폰이 저하고 뭐가 검색이 되고 이런 엄청난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근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선진 사회일수록 더 수도승 수녀님 같이 사는 거예요. 전 근대 사회가 성적으로도 훨씬 더 문란했었어요. 근대 사회가 가면 갈수록 선진 사회가 덜 문란해져요.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베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세한 삶 속에까지도 침투해 들어가 갖고 이 사회가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자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이런 게 몇천만 명이 이게 돌아가는 게 음식이 다 대주고 먹을 게 대주고 배달이 되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게 놀랍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이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독재를 합니까? 누가 이거를 시킵니까? 강제로? 아니에요. 자체 규율이에요. 자기 절제와 규율이에요.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 더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뭐 온갖 향락 쾌락할 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규율과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자기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 뭐 나중에 미셸 푸코 이런 탈근대 사상가들이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근대 사회에 가면 아직도 우리같이 선진 사회가 아닌 사회에 가면 훨씬 더 느슨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래요. 선진 사회에 가면 갈수록 교통법규 무슨 세금 내는 거 모든 거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독일 가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사는 게 재미있어 보입니까? 재미없어 보여요. 일본 사람들 재미없어 보여요. 스웨덴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우리보다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저 가서 보면은. 근데 그게 선진 사회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이 대표적인 사회가 이제 네덜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려는 거가 이제 오른쪽이 막스 베버고 왼쪽이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에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귀족이었는데 1820년대에 미국에를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 한 9개월 동안 미국 전국을 다니다가 프랑스로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미국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아직까지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서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사람도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개신교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특히 프랑스 사람으로서 미국 혁명이 1776년에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후에 프랑스 혁명을 겪은 그때쯤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그 혁명의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뭐 나폴레옹이 나고 전쟁이 나고 왕정복고가 일어나고 별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놀랍게 번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느낀 것이, 아니 도대체 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같은 걸 했는데 왜 안 되는 거고 미국은 왜 똑같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혁명 같죠?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워요. 역사 시간에. 미국 혁명이 있고 프랑스 혁명이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 이 그래프를
제가 그냥 저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제가 저것도 달아놨으니까 찾아보실 분들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를 보여주냐면요, 기원 후 1년부터 그렇죠? 2015년까지 전 세계 경제 발전 프로테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원 후 1년에 경제 발전율이 전 세계적으로 0%, 기원 후 500년에 경제 발전이 500년경에 세계 경제가 얼마나 발전을 했었던가 0%, 기원 후 1000년에 얼마를 발전했었냐 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우리는 당연히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당연히 경제가 한 10%씩은 자라야지 이 성장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고 3% 4% 요새 성장한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류는요 0% 경제 성장만 하고 살아왔어요. 농업사회에서 우리 50년대 40년대 30년대 생각해보세요. 농업사회에서는요 절대로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간신히 목에 풀칠하는 거예요. 기근이나 홍수가 안 나서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혹시 중국의 남송때 같이 강남농법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잉여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0%로 돌아가요. 1500년대까지도 0%였어요. 여러분 1500년대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500년대에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개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게 1600, 1700, 1800에 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래프 하나가 다 말을 해요. 자본주의 산업경제 없었으면은 우리는 0%가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투, 추동, 사계절, 철이 들어야 된다. 철마다 똑같고 우리가 무슨 철이 되면 무슨 과일 나오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새 무슨 철 되면 무슨 과일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 때나 나오죠. 요새는 철 따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변해요. 홍수 나느냐 기근 나느냐 빼놓고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달력에 맞춰서, 그렇죠? 그 계절에 맞춰서 무슨 옷 입고 무슨 밥 먹고 무슨 반찬 먹고 뭐 과일 먹고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른들이 되면 지혜로워지는 게 뭐냐면 그걸 몇 바퀴 똑같은 걸 해보니까 어른이 돼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요즘 세상은 어떤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면은 반복적인 옛날의 지혜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접을 못 받죠. 사회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옛날 사회같이 변치 않는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는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일수록 더 최신 거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칼 막스나 막스 베버나 이런 사람이 생각해 너무나 이상한 사회예요.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제 왜 일어나냐는 거죠. 이거 찾아보시면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 커서를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900 몇 년도에는 뭐가 얼마가 잘하고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모든 게 네덜란드에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1669년에 영국의 유명한, 당시에 유명했던 미술사가이고 번역가이고 외교관이었던 윌리엄 에글리온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유럽 사람들 다 그랬듯이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네덜란드 지방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하도 눈에 띄고 뛰어나서 지식인들의 대화 중에 이 작은 국가의 놀라운 발전상만큼 자주 등장하는 주체도 없다. 전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발전상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 나라는 서구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 스페인의 필립 2세와 내내 전쟁 중이었어요.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국가의 헌법을 더 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라는 땅은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그 네덜란드 지역이라는 것이 여러 왕가의 소유물로 되다가 결국은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로스 5세 황제의 어머니 땅이었기 때문에 카를로스 5세가 이제 물려받아요. 이 카를로스 5세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뭐를 통치했냐면요, 스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는 물론 이탈리아 거의 전부, 그 다음에 남미, 중미, 이걸 다 통치한 사람이에요. 너무 단일 국가로 컸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50몇 살에 은퇴를 해버리고 자기 아들 둘한테 나눠줘요, 나라를. 그래서 필립 2세 아들한테는 스페인하고 이 중남미를 다 주고, 그리고 다른 아들한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줘요. 그래서 이게 두 다른 왕국으로 갈라져서,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합스부르크가 한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초강대국, 당시 유일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아주 작은, 네덜란드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네는 공화정 하겠다고. 인류 역사상 처음, 물론 아테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하고 로마가 잠깐 공화정이라는 걸 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구 200만인 나라가 스페인을 상대로 80년 전쟁을 해요. 아예 이름이 80년 전쟁이에요. 세계 초강대국을 하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 사람 얘기가 너무나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대.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초강대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반쪽으로 쪼개져 갖고 당장 우리를 잡아먹겠다라는 놀라운 적대 세력하고 실제 한번 전쟁이 나갖고 초토화가 됐었다가 그 위협이 하나도 안 가시고 이제는 원자폭탄까지 만들어가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중공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이걸 이뤄간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네덜란드 얘기를 읽으면 꼭 우리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공화국은 스페인과 저지대국, 그러니까 그 저지대 국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우 컨트리라 그럽니다. 원래는 이 지역을. 왜냐면 왜 로우 컨트리인지 아시죠? 하도 홍수가 맨날 바다에 갈려 있으니까, 왜 우리 맨날 그 사람들 그 댐 짓고 이거 어린애가 우리 소년이 가서 손가락으로 맞고 하여튼 우리 동화도 맨날 읽고 하더니 이 저지대,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다 수위보다 낮아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거 유지하는 것도, 이 사람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미 바다 속에 있는 땅을 갖다가 간신히 유지를. 그러니까 이제 암스테르담 하면 전부 다 운하죠. 모든 게 운하로 유지가 되는데, 80년 전쟁 1568년에서 1648년
중에 이제 탄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으로 해서 지금 거꾸로 여기는 지금 벨기에가 되는 거예요. 요 북부 지방, 여기는 룩셈부르크가 되고, 요 지방들이 따로, 이게 전체가 로우 컨트리였었는데 그때에 요렇게, 그렇죠, 베넬룩스가 되는 거죠. 나중에 베넬룩스가 되는데 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로우 컨트리 중에서 요 나라들이, 나라도 아니죠, 지방들이, 지역들이, 자치구들이 합쳐가지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래갖고, 그게 개신교도들이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는 카톨릭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는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만 개신교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독립을 이제 하는 겁니다. (1581년 7월 26일) 북쪽에, 로우칸트리의 북쪽의 7개 주들은 필립 2세가 더 이상 자신들의 주군이 아님을 선포해요. 이걸 영어로는 Act of Abjuration. Abjuration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어 말 중에서 어려운 말인데, 더 이상 나는 당신한테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 우리가 충성을 서약한다라는 건 많이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지금 네덜란드 사람이 필립 2세 보고, 나는 당신의 신하가 더 이상 아니어서 더 이상 당신한테 충성을 안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봉건국가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 장면이랍시고 그렸는데, 네덜란드 독립선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군주가 목동이 양들을 지키듯이 신민들을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목동이 양들을 지키듯이 군주도, 그렇죠? 군주도 신민들을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특권을 침해하고 노예와 같은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고 폭군이며 그 신민들도 그를 폭군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것이 국가의 허락이 없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민들은 군주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군주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서예요. 제퍼슨이 이거를 보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은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냥 네덜란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전부 다 네덜란드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퍼슨 같은 사람도 미국 독립선언서 쓸 때 미국 독립선언서 앞에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지방자치제가 너무 강한 나라였어요. 원래부터가 따로따로.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가 부자가 된 이유는 요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 부자가 되는 이유는 무역, 곡물 중개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크라이나 이쪽이 세계의 곡창이에요. 지금 우리 곡물가가 세계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오데사 항을 통해서 나오지를 못하게 러시아가 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곡물가 때문에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때는 글로 내려가기보다 이제 서유럽에다가 그 곡물들이 와야 되니까 서유럽으로 오려면 발티크해로 해갖고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꼭 네덜란드를 지나게 되니까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같은 데에다 거기서 곡물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뭐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아니면 영국으로 건너, 이걸 다 딱 곡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네들이 시의회를 만들고 burgomaster라고 불리는 이 촌장이 항상 있고, 시장이나 촌장, 그다음 보안관, 관리, 이거를 각 자치주들이 다 뽑아서 지네들끼리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돼야지 되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야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가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라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똑똑하고 확실한 시민들이 나타나서 자치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군사력을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육군을 보면 그러니까 우선 인구부터 보시죠. 인구가 네덜란드가 200만, 프랑스가 2천만, 영국이 550만이었어요. 그때에. 그런데 육군이 네덜란드가 5만에서 전쟁을 할 때는 12만까지도 육군을 동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40만, 영국은 한 9만. 그런데요, 해군을 보세요. 인구 200만인데 70척에서 80척의 전함을 유지를 해요. 프랑스가 인구가 10배인데 100척, 영국이 120척. 인구당 군인수가 아니라 군인당 인구수 아닌가?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몇 명이 군인 하나를 유지하느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17명이 군인 하나를 보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50명이 한 명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국은 61명이 한 명만 유지하면 돼요. 배는 2만 5천 명이 군함 한 척을 책임지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16만 6천 명이 한 척만 책임지면 되는 거고, 영국은 4만 5천 명이 한 척을 책임져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세금이 적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군인을 하든지. 이게 시민국가예요. 이게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나라예요. 무슨 상비군 따로 있고 용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나서서 자기네가 세금 내서 내 나라 내가 지키고 내 돈으로 지키는 거지. 그럼 누가 지켜줘? 정말로 이런 놀라운 모델이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네덜란드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아까 규율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어떤 여행자가 이때 16세기에 네덜란드를 가서 보고는 이 도시 암스테르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방인들도 많지만 밤에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얘기는 거의 듣지 못한다. 독일인 여행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홀란드의 홀란드 제2의 도시인 레이든, 지금도 유명한 도시죠. 레이든에서는 총이 없이 다녀도 되고 여러 날 길을 떠날 때도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된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반면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방문한 프랑스 사제 샤를 르메트르는 무장경비원을 고용하도록 강요당했다라는 뭐냐면, 스페인령 네덜란드 이제 카톨릭 영이죠. 거기는 누가 갔더니요, 웬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는 내가 당신 경호원이 될 거야. 돈 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는 돈을 어쩔 수 없이 하도 우엽적에서 알고 보니까 이제 깡패들이 돈을 그렇게 뜯는 거예요. 여행자가 오면 당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조직폭력배들이 뭐죠? 어디 상점들 자기네가 보호해 준답시고 돈 뜯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데마다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암스테르담 개신교 지방에 네덜란드만 가면 너무나 치안이 완벽하고 안전하고 물건 아무 데나 놓고 다니고 먼 여행 떠나는 사람들 문 안 잠궈 놓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에글리온 비가 다시 또 얘기하는 게, 아까 유명한 작가고 그런 사람이 밤에 이방인이 길거리를 다니기에는 마드리드는 리스본만큼 위험하다. 그러니까 마드리드나 리스본은 무지하게 위험했다는 얘기죠. 반면 홀란드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강도나 치안들을 만날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 요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뭐 물건도 안 가져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 일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가서 우리 못 그러잖아요. 딴 나라 가서. 그리고 모든 거를 정도가 더 심했죠. 저 당시에는 물론. 근데 그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0만 명당 살인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통계가 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레이든에는 1600년에서 1625년에는 25년 사이에 살인죄가 로 기소되고 한 사람이 100명, 그 다음에 35년부터 50년 70명, 65년에서 75년 20명, 1750년에 10명으로 급전직하로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난 70년의 범죄율 이런 거를 보면은 도둑 뭐 이런 거 하여튼 보면은 확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기강이 잡히기 시작하고 규율된 사회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스테르담은 연평균 한 명, 인구 20만인데 한 명이에요. 한 명. 살인죄로 기소되는 사람. 스톡홀름은 연평균 32. 파리가 가관입니다. 75, 75, 75. 하루 평균 14. 그런데 파리에는 경찰 숫자가 3,000명. 암스테르담의 경찰은 20명. 경찰은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경찰이라는 제도 자체를. 사생아 출산율. 성윤리가 어땠었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사생아 출산율이라는 게 네덜란드는 1%, 로테르담은 조금 높아서 3%, 영국은 5%, 프랑스는 1710년에 8%, 1770년에 25%. 그런데 프랑스는 사생아의 50%만 유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아 세례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는 유아 세례 기록으로 봐서는 얼마예요? 25%. 예를 들어서 1710년 25%가 사생아인데, 그런데 그것도 반만 센 거예요. 실제로는 50%에 달하는. 그래서 여러분, 루소가 아이가 넷이 있었어요. 근데 루소가 다 아이들 고아원에 태어나자마자 갖다 맡긴 거 아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에밀 어쩌고 해서 교육 철학 책 쓰고 그랬어요. 애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자기 애들은 넷 다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안 찾아요. 전혀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문화가 중세 사회의 문화예요. 그렇게 느슨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승이나 수녀원들에서는 그나마 어느 교회도 규율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보통 사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장로교가 들어오고 나서 사생활까지 다 들어가서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 감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규율 사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경제였었습니다. 제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강남농법 나오고 이럴 때가. 그런데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개인소득 면에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고, 16세기 네덜란드는 당시의 명나라보다 훨씬 높은 개인소득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샤마라고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인데, 네덜란드에 대해서 쓴 책인데, 책 제목이 The Embarrassment of Riches. 여기 Embarrassment of Riches. Embarrassing 하다는 게
뭐죠? embarrassing 하다는 게 창피하다는 거. 약간 좀 창피한 거예요. 뭐가 왜 창피해? 너무 부자라서. 네덜란드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좀 창피할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나오고 무슨 벤다이크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만, 이 부국강병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쨌든 당시에 이 차, 제가 말씀드렸죠, 티, 이 차 때문에 중국이 차 때문에 중국이 이제 엄청난 그 부자가 되고 명나라에서 무역 역조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차를 넘어서서 발견하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향료. 근데 향료가 뭐예요? 후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추 이런 거를 동남아시아에서 발견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유럽에 갖다 주기 전까지는요, 유럽 사람들이 유일한 향신료가 뭐예요? 소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입맛을 못 따라가는 게, 우리는 온갖 가진 양념을 다 해서 먹는 게 그냥 당연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16세기에 들어와서 후추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직도 스테이크 먹을 때는 소금 치고 후추 치면 그만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더 맛있어져요. 맥도날드도 한국에 오면 맥도날드가 맛있어져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추려다 보면 그게 맛있어져야 돼요. 온갖 양념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데 그 향신료가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거를 포르투갈이 다 잡고 있었던 거를 네덜란드가 가서 그거를 이제 뺏어오는 거예요. 네덜란드 해군이 강하니까 가서 네덜란드가 이 인도네시아에 가갖고 그 향신료의 독점권을 뺏어오는 과정, 그거를 통해서 포르투갈에서 완전히 네덜란드로 이제 경제권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게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거를 만듭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 번 배가 가갖고 몇 년 있다가 실어갖고 향신료를 가득 싣고 들어오면 이제 전부 다 엄청난 돈을 버니까, 그 배들이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에 이렇게 입항하는 당시에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환영하는 그 장면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자, 이게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인류 최초로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이 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잖아요. 뭐 삼성전자다 뭐다 해서 맨날 요새 젊은이들도 맨날 이 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는데,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주식회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여기서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어디서 후추가 많이 난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가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배가 여러 척이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선원들이 있어야 되고, 무장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해갖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투자 비용이. 그게 그러면 갔다가 다 돌아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갔다가 뭐 거기 인디언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돌아오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난파돼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투자 위험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향신료가 떠나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이런 거를 할 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를 왕들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돈이 많고 좀 잃어버려도 다른 데서 다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힘센 왕들이나 이런 거를 보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떠날 때 이사벨라하고 페르난드, 스페인의 카스틸하고 아라곤의 그 왕 내외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나 좀 거기까지 갔다 와서 내가 분명히 인도로 가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투자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밖에 없어요. 왕들밖에. 그 중에서도 스페인의 이 강력한 왕들밖에 없으니까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에 가서 간신히 투자금을 받아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은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걸 싣고서 돌아와서 대박이 터질 경우도 간혹 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이거를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인류 최초로 증권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증권시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배를 내가 저 배를 다 투자를 해서 저거 돌아오면 내가 100% 그거 다 회수해서 거기에 이윤을 400% 남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배의 한 조각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침몰되더라도 잃어버리는 돈도 적은 거고, 혹시 돌아와서 버는 돈도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리스크, 그 위험 부담을 줄여서 보통 사람들이 증권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 얘기입니다. 전에는 돈이 있는 왕족, 귀족들밖에, 아니면 거대한 상인들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 사가지고 다 보내갖고 뭐 중국에 보내갖고 실크로드 따라서 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오면 회수해서 크게 돈 벌면 그 사람만 돈 버는 거고. 그러니까 대상인들이 생기지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아무리 실크로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하게 열어주니까 투자하는 금액 액수가 왕들하고 귀족들한테만 투자금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증권시장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네덜란드가 이거를 먼저 시작하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 사실은 브리티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가 더 우리한테는 유명하지만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가 인구도 훨씬 적은데도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갖고 훨씬 더 좋은 배를 만들고 훨씬 더 좋은 무장을 한 군인들을 태워가지고 가서 기지들을 만들어서 건설하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세계 경제권을 제패를 해나가요. 200만이. 이 상술이나 이런 거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주식시장을, 증권시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VO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인도 회사는 유럽인들은 물론 아시아인들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절약을 해요. 이제 현지인들까지, 인도네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냥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 사람들은 가면은 영국 사람들만 두었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만 거기다 두어서 그 사람들 통해서만 했고, 현지인들은 그냥 노예같이 부렸었는데, 이제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는 인구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갖다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해갖고 그 현지인들을 갖다 고용을 해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전성기 17세기 중후반에는 전 세계 평균 2만 5천 명을 고용을 하고, 어떤 한 시점에 17세기 중반에 어떤 한 시점에 항상 11,000명 이상의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150척의 상선과 40척의 군함을 거느리고 5만 명의 고용인과 1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는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 동인도 회사 그림, 그 건물 지금 사진 있는 게 그 회사입니다. 그 다음 거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 하멜 표류기에,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에요. 어디에 표류해 오고 난파돼서 표류해 놓는 서양 사람들 무조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에 가서
뭐예요? 일본에 가서 데지마라는, 나가사키에는 데지마라는 섬을 만들어서 그 섬에다가 상관장을 둬갖고는 그거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난학, 란가쿠, 다치 스타디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진짜 자본주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구 숫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기율과 기강과 머리가 이것만 있으면은 저 조그만 나라가 육군수, 군함수, 대포수, 자본 전혀 자기 몇 배 큰 나라한테 뒤질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근대 국가예요. 이게 근대 국가. 옛날에는 땅덩어리 커야 되고 인구 많아야지 당연히 큰 나라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땅덩어리가 큽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땅덩어리에서 농사 짓고 땅 붙여 먹고 살라 그러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똑같은 땅에다가 공장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잘 사는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다가 삼성전자 무슨 반도체 공장 하나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돈과 그 땅에다가 논만 만들어 갖고 하는 거랑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차이가 벌어지는 돈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해봐요. 이런 거 보면은 찾아보면 당시 동인도 회사의 시총이, 그러니까 증권에 올린 상장 회사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은 시총이 7조 달러 정도 됐었을 거래요. 요즘 돈으로. 애플사가 2020년에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로. 지금도 한 2조 달러, 2.3조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 아람코가 그 정도 비슷하고. 근데 7조 달러 정도. 17세기 말에 아프리카에 5개, 중동에 6개, 동남아시아에 34개, 극동에 21개의 기지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 무슨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지점들 운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게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 현지인들 고용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인도 회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지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황금기인 1630년에서 1700년, 1670년에 동인도 회사의 연평균 이윤은 210만 길러. 오늘 돈으로 환산했을 때 78조 원. 1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돈이 많아서 조금 약간 좀 어색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돈이 많이 벌렸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아까 그 규율사회, 기강사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규율과 기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고, 일당백이 되니까는 군대적으로도 일당백이, 군사적으로 일당백이 되고, 기업을 하는데도 일당백이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칼뱅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칼뱅주의적인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른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한번 우리가 비교를 몇 가지를 해볼게요. 건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왼쪽 거는 노트르담 성당이고, 파리의 노트르담이고, 오른쪽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전형적인 그냥 미국 교회예요. 지금 미국이 잘 삽니까? 프랑스가 큰 나라입니까? 전혀 이런 데다가 이게 그 문화의 차이예요. 지금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문화의 차이예요. 다음에
실내 장식. 바티칸의 실내 장식과 미국 동북부에 있는 개신교회의 실내 장식. 같은 서양 어쩌고 하는데 더 이상 다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복장. 카톨릭 사제들의 복장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교황, 추기경, 사제 무슨 때마다 다 색깔 다른 거 있고.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좀 개면적을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돈이 많고 부자인데도 무슨 색만 입어요? 까만색 옷만 입어요. 까만색 옷에 칼라만 해요. 하얀 칼라.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옛날에 꼭 이렇게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는 카톨릭 국가들이 패션이 발달이 된 거고, 개신교 국가에는 멋도 없어요. 옷도 멋 없어. 어제 말씀드렸죠? 음식 문화. 스위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음식 맛없는 나라. 그렇잖아요. 건축 후진 나라. 멋있는 건축과, 유럽의 멋있는 건축과, 최고의 성당들과, 그렇죠? 최고의 성들과, 최고의 음식을 먹어보고 최고의 와인을 마시려고 그러면 어딜 가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가야죠. 최고의 춤 다 있습니다.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잘 놀고. 이게 미국도 가면 다릅니다. 미국에 가서 동북부를 가잖아요.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북쪽으로 가면 날씨도 우중충하고 건물들도 우중충하고 거기는 완전히 청교도적인.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들 가보세요. 동북부의 유명한 대학교 가보세요. 기숙사 들어가 보면 형편무인지 겉으로는 뭐 멋있는 돌로 지은 그 기숙사 같아도 안에 들어가면은 겨울에는 냉방이고 여름엔 찜통이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 기숙사들이 훨씬 나아요. 거기는 그냥 수도승들 같이 수녀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검 절약 이런 데다가 돈 쓰면 안 되는 거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를 가면 어떻게 돼요? 캘리포니아는 멕시코를 통해서 남미를 통해서 스페인 문화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나파밸리 와인 컨트리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화려한 문화, 할리우드, 놀고 먹고 하는 거는 서부로 가야 돼요. 공부하고 일하고 하려면 동부로 가는 거고 동북부로 가는 거고. 그게 칼뱅 문화냐 카톨릭 문화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국기들을 보시면은 이게 어디 국기인지 아세요? 스위스죠. 적십자 거꾸로 된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스코틀랜드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 네덜란드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축구팀 아직도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렇죠? 스위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잉글랜드, 미국. 그다음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공통점 스위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덜란드, 미국의 공통점인지 아시겠죠? 다 칼뱅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걸로밖에 우리의 경제 발전이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에 저 반열에 올라야죠. 그러니까 막연히 선진국이 아니라 저런 선진국이 돼요. 그러니까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공통점은 잘 살고 교육 수준 높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거기에 들어갔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젊은 귀족 출신이 미국에를 이제 갔어요. 1800년대 초에 미국에 가갖고는 책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보고 와갖고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제일 놀란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혁명의 차이,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시작되는 좌파 사상, 프랑스 혁명이 좌파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미국 혁명이 우파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여기에서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와서 정확히 보고 미국을 보고는 그 간파를 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합중국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선 나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종교 양상이었다.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아니에요. 딱 와서 보고 다르대요. 합중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이러한 새로운 양상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미국의 종교적 특성과 미국의 정치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자기가 간파를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나는 종교 정신과 자유 정신이 거의 언제나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아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식, 프랑스식 그쪽의 계몽주의 사상에 의하면은 계몽주의가 뭐예요? 인류가 발전하고 합리적이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미신적인 요소를 점점 없애 나가는 게, 따라서 종교가 없어지는 게 합리적인 사회가 되고 객관적인 사회가 되는 거고 근대적인 사회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계몽주의를 그렇게 배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유 정신, 인간이 더욱더 자유로워지려면 중세의 이 미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그 얘기는 칼 막스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후예들은. 하지만 아메리카에서 이들은 뭐예요? 자유정신과 종교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땅에서 함께 군림을 한대요. 자유와 종교가 함께가 안 돼요. 미국인들은 머릿속에 자유와 기독교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놓는 것은 상상할 줄조차도 모른다. 교회 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거하고, 내가 시민으로서 나의 자유,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이런 거를 향유하고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모여갖고 서로가 뭐 해갖고 아직도 코커스하고 그 전당 예비 선거할 때에 프라이머리라는 것도 하고 코커스라는 것도 하는데, 그 코커스라는 게 뭐예요? 동네 교회 같은데 교회당에 모여갖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거죠. 이런 거를 토크빌이 본 거예요. 거기는 가는 데마다 교회에 모여갖고들 앉아서 다음에는 누구를 선출을 하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려갈 거고 뭐를 어떻게 지을 거고 이런 거를 한대요.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자기 유럽 사람,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봐서, 아니 이게 종교가 없어져야지 자유, 인권, 개인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왜 이게 같이 가냐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좌파 사상이 뭔지도 이해를 못해요. 우파 사상이 뭔지도 사실 이해를 못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제퍼슨이 쓴 거죠.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들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말이 안 되는 명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쌍둥이도 안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믿기 힘든 얘기가 사실을 따져보면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실 세계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만들어져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칼뱅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모든 사회가 뭐예요? 신분 사회예요. 사람이 동등하지 않다고 봐요. 산농공상,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수도 없이 나누잖아요. 유럽도 서양 사람들 다 나누죠. 당연히 신분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신분 질서, 내가 속한 나의 신분, 나의 본분이 뭔지를 알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분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잘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룰 때에, 내가 노비로 비록 태어났더라도 나의 본분을 열심히 잘할 때 그 사회가 좋으라고. 그 대신 철저하게 신분 유수, 누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해야지만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생긴 이후로 16세기까지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얘기가 1776년에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왜만 다 동등하고 똑같다고? 그건요, 기독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교고 힌두교고 불교고 어디에도 없잖아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 아무데도. 유교고 불교고 힌두교고 전부 다 철저한 신분사회 아니에요. 브라만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인간이 동등하다는 말이 나올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 더해서, 그거는 뭐 카톨릭도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 칼뱅주의의 무서운 건지, 제가 이제 이 책 쓰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드디어 이제 깨달은 겁니다. 발견한 건데 뭐예요?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정말 핵심이 뭐냐면, 칼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락원을 했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원죄를 짓고. 그 신락원 한 존재는 정말로 후진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자기가 교황이 됐든 축익이 됐든 무슨 뭐 어디 뭐예요? 뭐 양반이 됐든 쌍놈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후지기 짝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인간은 정말 후지다는, 너무 저속한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원죄에 찌들어서, 너무나 다 원죄를 찌들어서 자기들끼리 차이가 조금 난다고 뭐 신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처절하게 신락원한 존재라는 거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칼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회를 꾸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교, 힌두교, 불교 모든 거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후지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수련을 시키고 수기 치인을 하고 내성외왕을 하고 뭐 면벽 수도를 하고 해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사람 보고 남들을 통치하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족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왕족 중에서 열심히 뭐 동궁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뭐 왕사가 붙어가지고 대제학에 붙여서 공부시키고 뭐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는 그거를 공부를 다 시켜서 이제 왕을 시키면은 혹시 성군이 될 줄 알고. 근데 그래서 성군 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인간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 사회가 다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칼뱅이 나와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인간은 그럴 존재가 아니야. 자기 구원을 자기가 도모하고 이거 전혀 아니고, 정말 훈련을 통해서 대단해져 갖고 남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떠한 남보다 나은 경지에 진짜 도달해서 남을 통치한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 그건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성군이라고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세종대왕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남 것 갖고 싶고, 솔직해지자. 그거야. 인간은 그거야. 하나님 우리가 원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유, 그거 안 가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게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약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요 너무나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계약은 뭐냐면은, 계약을 2사람이 하든 3사람이 하든 10사람이 하든 100사람이 하든 계약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요, 언제 성립이 됩니까? 그 계약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 계약을 통함으로써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계약을 해요. 내가 손해보는데 계약 안 해요. 남이 너 손해보더라도 이 계약해, 강제로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법정에 가면은.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는 이익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근대 사회가 나오는 거 뭐예요? 글쎄, 그거는 어떤 한도 내에서는 사람들이 하고 시키면 하기도 하지만 실제 인간은 절대로 그걸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탐욕적이게 되고 자기 걸 챙길 수밖에 없는데, 그 챙기는데 그 챙기려고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잘 되는 이 기가 막힌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약한 때 보세요. 무슨 뭐 장사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나는 이 계약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나 나름대로 이익을 본다고 하니까 실제로 해요. 어느 회사에다가 뭐 삼성전자 부품을 공급하는 데나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계약을 했을 때 나는 이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고, 무슨 배달업체는 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고, 서로 이견이 생겨갖고 그걸 중재를 하고 이러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이 사회는 모두가 다 이익을 볼 수 있고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수 있고 아무도 희생 안 해도 된다라는 놀라운 전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칼뱅주에서 시작되는 무서운, 인간은 너무나 탐욕적인 존재고 개인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그 명제에서 역설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나온 같은 해에 국부론이라는 걸 책을 써서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이 탓인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내 앞에 아침마다 어떻게 빵이
내 앞에 왜 맛있는 빵이 놓여질 수 있느냐, 아침 식탁에. 그거는 내가 빵 굽는 사람한테 가서 잘 보여서 그 사람의 이타심에 호소를 해서 제발 나한테 맛있는 빵 좀 구워주세요라고 해서 구워주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기심에 호소를 해야 돼요. 정말로 맛있는 빵을 구워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너도 빵을 맛있게 구워서 많은 이윤을 먹고 나는 그 때문에 맛있는 빵을 먹겠다라는 죽어라고 이기심에 호소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음식들이라 먹을 거나 물건들이 내 앞에 놓이는 거지. 그 사람의 이타심에 호기심에 절대 호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도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잘 살게 된 게 서로가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기 치인하고 내성외양하고 수양을 해갖고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다 우리 나머지 무지몽매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인도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라 했을 때는 죽어도 안 되고 전쟁만 하고 기아 맨날 굶어 죽고 맨날 0% 경제 성장을 하다가 인간은 악한 존재다. 악한 존재가 살아가려면 강력한 규율과 기강, 그리고는 서로가 남의 거를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약을 통해서 나도 손해 안 보고 당신도 손해 안 볼 때만 서로가 결례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갖고 인류가 이렇게 잘 살게 되죠. 이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역설이고, 이게 우파, 보수주의, 자본주의, 산업사회, 자유시장 경제를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착한 짓을 해서 착한 결과가 나오면요, 인류가 옛날에 고려적에 벌써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착한 짓 해서 착한 결과 안 나와요. 못된 사람이 그래 어차피 못됐다라는 거 인정을 하고 서로의 이기심에 호소해갖고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재구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살아요. 이게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이 칼뱅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안더우드 알렌 목사나 안더우드 목사나 벤셀라나 뭐 아무도 이 땅에 자본주의 심어주겠다, 무슨 자유민주주의 심어주겠다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그런 거 전혀, 그냥 장로교, 감리교도 사실은 원래 감리교는 칼뱅주의, 칼비니스틱 그 감리교라고 합니다. 뭐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분들이 와갖고는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제도와 체제와 그분들이 와서 거의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해온 대로 이렇게 여기도 해야겠지 해서 하는 거가, 그게 칼뱅주의와 근대 사상과 이 모든 거를 이미 거기에 다 묻을 대로 묻어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 우리한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그냥 들여다보면 너무나 노골적으로 전파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우선 뭐 와서 병원을 열죠. 알렌이 그 광해원, 여기 사진이 있네요. 저 왼쪽이 이제 광해원이죠. 그래서 광해원을 엽니다. 여니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년 만에 12,000명이 와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또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외국 남자 진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좀 여자 의사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선교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다시 메타 하워드 여사라는 분이 미국 감리교에서 보내갖고 그분이 와서 여성 전용 병원을 차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보구여관이라는 데고, 저기서 메타 하워드 여사가 와갖고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1년 반, 2년 만에 완전히 이분이 탈진을 하시고 건강을 완전히 망쳐요. 그래서 건강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저 보구여관이 저게 뭐의 전신입니까? 저게 동대문 병원의 전신이고 저게 이화대학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간 다음에 안 가져왔네? 슬라이드. 그분이 돌아간 다음에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또 빨리 메타 하워드 여사를 대체할 분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미국 선교본부에서 이제 조선에 보낼 여자 의사 선교사를 이제 막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이제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있는데, 로제타 홀 여사가 있는데 뉴욕 시골 출신이고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동네에 와서 선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강연을 듣고서는 감동을 해갖고 학교 선생을 하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가서 의대에 가서 의료 공부를 해갖고는 의사가 돼가지고는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고는 이제 뉴욕에 와서 뉴욕에서 있는 그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임지가 정해지는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홀이지? 남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남편을 만나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온 의사, 그 양반도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갑자기 무슨 홀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서 만나서 약혼을 해요. 근데 남편은 제임스 홀이다. 제임스 홀은 중국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자기는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선교를. 그랬는데 본부에서 지금 조선이 급해서 로제타 홀 보고 조선으로 좀 가달라고 그랬더니 로제타가 약혼자한테 얘기했더니 제임스 홀도 그래 그럼 나도 조선으로 가겠다. 그래서 둘 다 약혼 상태에서 조선으로 와요. 조선에 와서 두 분이서 결혼을 합니다. 최초로 외국인이 조선에 와서 결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고는 보구여관에 가갖고 이제 동대문 병원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죽으라고 일을 하죠. 남편은 서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평양으로 가서, 평양이 또 완전히 오지니까 평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1894년 10월 달에 평양 전투가 일어나요.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대전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전쟁이 나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다가 서울로 왔다가 전쟁이 끝났을 다음에 제임스 홀이 그 가족이 다시 들어가요, 거기를. 왜?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살상이 벌어졌고 일본군은 자기네 그 의사들이, 군의관들이 다 있었어요. 이미 현대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군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부상병이면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가서 부상병들과 이 다친 조선 백성들을 치료를 해주다가 이분이 제임스 홀이 장티푸스가 걸려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그때에 로제타 홀 여사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둘이서 아들을 낳았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로제타 홀 여사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둘째 딸을 낳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강연을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또 해서 그래갖고 3년 뒤에 다시 조선으로 와요. 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평양에 가서 남편이 일하던 데 가갖고 병원을 더 확장을 하고 그러다가 어린 딸이 또 죽어요, 이질로. 그러니까 그 딸 이름을 지어가지고 어린이 병동을 평양 병원에다가 또 지어요. 그러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점자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로 박에스터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유학자로서 유학을 미국을 보내가지고 의사로서 의대를 보낸 그 박에스터를 또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미국에 보내는 것도 로제타 홀 여성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미국에 은퇴해서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셔서 지금 양화진 묘지에 가시면은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그 딸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인도하고 조선에서 선교를 하던 그 아들까지도 거기에 다 묻혀 있어요. 한 묘소.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세요. 양화진 묘소에 가면은 정말 감동입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를 오셔서 왜 조선을 위해서 이런 걸 하셨는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뭐 다 아시죠? 이화, 배제, 연희, 숭실. 여성들 특히 여성 교육, 천민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학당 열리는 거죠. 그때 처음에 모집을 할 때에 스크랜턴 여사가 모집을 할 때에 여학생들이 이제 안 오죠. 안 와갖고는 처음에는 뭐 어느 대감집의 부인이 첫 번째 학생이 대감집 부인인데 그 민비가 통역 좀 시키려고 영어 좀 배우라 그래서 보냈는데 조금 오다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하나를 어린아이가 어떻게 오게 됐는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동네 아줌마들이 그 어린애 엄마 보고 당신 정신 나갔냐고 그 아이를 거기다 주면 쟤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릴 거나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서 와서 도로 빼내나가는 거를 설득을 해서 절대 그런 일 없고 잘 교육시켜서 할 거라고 온갖 설득을 해서 간신히 하나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스크랜턴 여사가 이것만 갖고 안 되겠어서 고아원을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는 이미 남자 고아원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여자 고아원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고아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시켰더니 한참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갔다가 돌아와서 고아를 하나도 못 찾겠대요. 여자 고아들은 하나도 못 찾겠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고아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려서 팔려나간대요. 여자아이들은. 그래서 고아원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줄 애들이 없대요. 여자애들이. 여러분 그게 헬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양반이 끝까지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 이제 이화학당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성 차별에 대한 걸 극복하고 그 다음에는 봉건 사회의 이 봉건 신분 질서를 극복할.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주면 근대화가 일어나서 여성들이 해방이 되고 뭐 신분제가 철폐되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는데 뭐 법령으로 철폐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법령 아무리 선포해봐야 철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철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현장에서.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 무어 목사님이 무어 목사가 오셔갖고는 어디죠? 저 동대문 쪽에 곤당골이라는 그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맨날 이제 선교라는 게 뭐 길거리에 나가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책자도 나눠주고 뭐 성경책도 나눠주고 이제 이러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왼쪽이 모 목사고 오른쪽이 박서양.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름은 박봉출. 그리고 나중에 박서양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연속곡도 있었는데 그 최초로 세브란스 열어가지고 거기서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되는 사람이 박봉출, 박서양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하지만
백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박성춘이고. 근데 이제 박봉출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양반이 주는, 모 목사가 주는 팜플렛 이런 걸 이제 받아갖고 집에 가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주는데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장티푸스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 박봉출이 급해서 모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병행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 목사가 에비슨 박사를 모셔와요. 세브란스의 에비슨 박사를 모셔와요. 그래서 에비슨 박사가 와서 박성춘을 치유해서 나아요. 그랬더니 박성춘이 뭐라 그러죠? 아니 왜 어이께서, 왜냐면 에비스는 고종하고 민비예요. 주치의예요. 왕 국왕과 최고 귀족들의 지금 양반 대갓집 분들의 어이인 줄 알았는데, 의사인 줄 알았는데 자긴 지금 백정인데 왜 백정을 와서 치유해줘? 이게 도대체 무슨 종교냐? 너희는 뭐하는 단체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1895년에 갑오경장을 통해서 신분제가 철폐가 돼요. 신분제가 철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박성춘이 무호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신분제가 철폐됐다고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네 백정들은 상투를 틀 수가 없고 모자를 못 써요. 갓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백정이었어요. 백정은, 그러니까 조선의 모든 남자들은 양반이고 상놈이고 평민이고 간에 천민 백정만 아니면은 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턱거머리 총각으로 머리를 땄다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상투를 틀죠. 그게 어른의 상징이고 상투는 틀고 꼭 거기다가 모자를 썼던 거죠. 그럼 모자를 쓰면 어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백정은 그걸 못하게 해요. 아무리 어른이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길게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사극에 가끔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상투를 못 틀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박성춘이 무호 목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소원은 상투 좀 틀게 해달라고. 우리 백정들도 상투 좀 틀고 모자 갓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 정부에다 올려가지고 그걸 허락을 받아내요. 그래서 상투를 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의 기록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백정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밤에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대요. 절대 안 벗는다 그러면서 박성춘이 다니면서 전교를 해요. 그래서 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전교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이 흑인 해방을 해준 것 같이 근데 우리도 이제 해방이 됐다. 근데 그게 누구 힘으로 됐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지 인간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놀랍습니다. 지금. 신분제는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박성춘이라는 분 때문에. 뭐냐면요, 드디어 세례를 받아요. 곤단골 교회에서 모 목사가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교인이 돼 갖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는 그 교회에 다니던 양반들이 점점 참석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 목사가 이제 놀래 갖고 그렇게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양반들이 꽤 있었는데 다 안 오기 시작해서 어느 날 다른 한 양반을 붙잡고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그렇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고. 그런데 여기 아직도 조선입니다. 이건 너무 오래된 건데
백정하고 똑같이 앉아갖고 예배드리라고 이거는 아직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따로 교회를 차립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가 따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모 목사님은 낙심을 해갖고는 낙담을 해서 이제 그러고 그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는 뭐 언더우드 목사 여러 목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3년 지난 곤당골 교회에 불이 또 나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다니는 천민들이 다니는 교회가 홀라당 타버려요. 그랬더니 이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갔던 교회에서 불러요. 그래, 잘못했다, 합치자. 그래서 다시 합쳐요. 신분제 어떻게 극복됐어요? 이렇게 해서 극복돼요. 조선의 신분제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 가져왔나?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박성춘에 대한 정말 놀라운 분이, 이런 분들의 전기가 써져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아마 안 써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1898년에 만민공동회라는 게 열립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나 모르겠다. 근데 뭐 긴 얘기 빼놓고 만민공동회라는 거는 이제 그 독립협회 이런 걸 기독교, 그러니까 윤치호, 서재필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입헌군주제를 하자 그래갖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부 보고 입헌군주제, 왕이 절대 왕정하지 말고 헌법 만들어서 의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통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만민공동회입니다. 가끔 사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1898년 11월 달인가에 제일 큰,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의 만민공동회가 모여서 종로에 모여서 거기서 요구를 해서 고종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의회 정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고종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보부상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고 다 때려서 폭력배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회를 이제 해산을 시키고 다 잡아가 갖고는 그 구속을 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그게 무산이 돼 버리는데, 그 최대 집회에서 종로에 모였던 만민공동회 의회 정치를 요구하는 그 집회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박성춘이 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백정이 우리도 의회 정치하자라는 제일 큰 대회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합니다. 남녀 차별에 대한 도전, 여기에 왼쪽부터 여메레, 박에스더, 하란사, 김환란. 그렇죠? 그러면 여메레는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메레가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메리를 이제 한자로 메리. 그러면 이제 메레 이러면 메일리 이렇게 읽거든요. 중국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메리가 되는데, 어쨌든 여메레. 에스더는 뭐 에스더고, 그렇죠? 란사. 하란사는 뭡니까? 낸시하. 그렇죠? 란시. 한자로 써놓고 중국말로 이건 란시예요. 그러니까 낸시 비슷하니까 하란사, 낸시하. 김환란은, 환란이 뭐예요? 헬렌. 모르셨어요? 헬렌 김이에요. 헬렌 김. 김환란 박사는 헬렌 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양반들은 주체적이지 못하게 한국 이름이 없고 다 영어 이름만 있습니까? 왜 영어 이름이 있습니까? 1888년 이화학당, 그러니까 이화학당이 1886년에 세워지니까 스크랜턴 여사가 이제 2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해서 학생들을 모아갖고 이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첫 세례식, 이화학당의 첫 세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크랜턴 여사가 보고한 겁니다.
두 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렇죠? 뭐 천안댁 아니면 뭐 누구 엄마, 그렇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름이. 잘해봐야 무슨 씨 부인 뭐 이런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어디 댁 뭐 마산 댁 뭐 이런 들어도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름이 당연히 있었겠거니 해서 그럼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들은 어렸을 때 그저 큰 애기 혹은 작은 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암, 살로메, 에스더, 메레, 헬렌, 란사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조선 여성들한테 처음으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개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개개인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선 최초의 선거, 신분제 극복했고 남녀 차별 극복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선거 1887년 10월 7일 언더우드 박사가 이렇게 쓰셨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확 눈에 띈 것이 뭐냐면 선출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선에서 누구를 선출을 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뭐를 선출을 합니까? 장로를 선출을 해요. 근데 누가 선출을 해요? 평신도들이, 보통 교인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추기경을 임명하고 주교를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장로를 뽑는 거고, 장로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뽑는 게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조선에 지금 어떻게 단군 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선교사들 때문에. 왜냐하면 개신교, 그중에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굳이 뽑아야만 된다고 칼뱅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제네바에서. 그래서 그거를 존 녹스 같은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건너오고 해갖고 미국이 만들어지고 다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왔으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기네가 민주주의 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조선에 민주주의 심겠다고 민주투사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를 선출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선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은 날, 그날 그 현장에 언더우드 목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존 로스 목사라는 분이 또 있었어요. 존 로스 목사는 정말로 스코틀랜드 출신,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만주에 와서 영구 잉커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누구죠? 누구죠? 그 유명한 장로, 그 최초의 그 교회, 장로교회 설립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데리고 최초로 성서 번역을 한글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날따라 신약 성서 문제로, 이 번역하는 문제로 같이 언더우드 목사, 펜셀러 목사랑
조은수 목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성서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신약 성서 문제로 뱃길로 한양으로 갔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예배당에 가서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 이걸 아세요, 중요성을.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조선 최초의 투표입니다. 투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임명이 되었다. 조선의 민주주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선의 민주주의가 출발한 날이 딱 요 날입니다. 조선 최초로 시집을 간 여자가 시집을 간 정확한 날을 우리가 알죠. 세종대왕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시집 보낸 날이 언제인지 알듯이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요. 역사를 찾아보면 민주주의 이렇게 시작됐네. 일본을 언제 건너가서 어떻게 알게 됐네. 이런 게 역사를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요. 놀라운 날입니다. 이날은 재헌국회를 우리가 1948년에 재헌국회 투표할 때쯤 되면요, 기독교인들은 투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날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헤매갖고 옆에 서서 투표용지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했고 사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이때부터 수도 없이 지도자 누구를 뽑을 건지 왜 뽑을 건지 다 토론해보고 다 투표해보고 결과 승복해보고 그래서 조직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때가 오면 또 한 번 투표하고 이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조선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글의 재창제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식사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글을요, 세종대왕이 만들으셨지만 한글은 조선시대에서 세종대왕 당대부터 안 썼습니다. 우리 한자만 썼습니다. 4대부들이 절대 못 쓰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우리가 지금 왜 쓰고 있습니까? 선교사들 때문에 써요. 왜? 선교사들이 오셔갖고는, 이 양반들이 와갖고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이제 조선에 선교하러 왔으니까, 그럼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말로 번역을 할 거냐? 그럼 조선의 4대부들을 보면, 양반들 보면 다 한문만 있는데, 그럼 한문으로 번역할 건 없잖아요. 왜? 중국에서 이미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문을 못 읽어요. 그러면 이걸 무슨 말로 번역을 해요? 일본 말로 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야, 언문이라는 게 있더라. 이 언문이라는 게 뭐야? 세종대왕이 만드셨는데 28개 글자로. 근데 28개니까 28개로 해고 자음 모음 해갖고 하면은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그거 왜 안 쓰지? 근데 조선에서 그건 안 썼어. 4대부들이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런 표 문자 같이 천박한 글은 쓸 수가 없다. 표의 문자, 이 멋있는 한문이 있는데 그 절대로 의미 전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쓰고 있었고, 여성들만, 여자들이나 가끔 배우는, 그래서 아주 잡글들밖에 쓰는 데밖에 쓰이지 않는 그런 언문이라는 게 있대요. 이 양반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맙소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글이 다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 한글을 발견한, 한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는 한글이라 하지만 그때
언문이라는 걸 일단은 발견하고 감격한 얘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기록에. 선교사님들 기록. 엄격하게 그 중에 하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선 특유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해 보셨어요? 조선 시대에 조선 문학은 없었습니다. 왜? 퇴계, 율곡, 정다산 전부 다 뭘로 썼어요? 한문이에요. 한문 문학은 했어요. 근데 조선 문학이 아니에요. 다 중국의 경전들을 가지고, 유교 경전들을 가지고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럼 조선은, 조선 고유의 문학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죠? 뭐 홍길동 무슨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없는 거죠. 민요나 옛날 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식 사고의 틀 안에서 중국 문자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배움 또는 교육은 조선어와는 무관한 개념들이다. 천자문부터 외웠으니까요. 조선어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쓰지를 않으니까. 조정에서 논의할 때도 상소나 올리고 실록에다 쓸 때도 한문으로 써요. 전부 다 한문 어휘는 되지만 한글 우리말로 어휘 이런 고급 정치 철학 이런 거를 조선말로 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500년 동안 우리의 정치 토론 수준이나 학문 토론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 줄 아세요? 우리가 조선말을 한국말을 가지고 문학, 철학, 역사 이런 고급스러운 거를 갖다 한 번도 토론해보고 써보고 읽어보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시작한 지 7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조선은 한양에는 2개의 책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에도 시대에 도쿄에 6,000개의 책방이 있었대요. 거기에서는 중국어 서적밖에는 팔지 않는다. 조선어로 된 인쇄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배운 사람은 조선 고유의 문자로 쓰여진 것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식 교육에 푹 빠져 자신의 나라의 효은 문자 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랬는데도 선교사들을 뛸 듯이 기쁘게 한 것은 놀라운 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열려라 참깨라 외치며 수많은 보물을 훔친 알리바바도 언문 표음 문자의 존재를 발견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기쁠 수는 없었다. 알리바바가 비밀을 어떻게 엿들어가고 드디어 그 40인의 도적의 그 보물 창고 도 앞에서 열려라 참깨 3번 하니까 열렸잖아요. 그때 그 보물을 발견했던 기쁨보다도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한글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네덜란드로부터 가져온 수많은 발명품들이 수백 년 동안 박물관 수장고 원래 박스에 포장된 채로 그대로 묻혀 있었듯이 언문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이 인용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아까 네덜란드 말씀드렸잖아요. 네덜란드는 첨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분들도 글을 쓸 때에 한글같이 기가 막힌 거를 발명해 놓고 묻혀 놓은 것은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유럽, 서유럽의 문명을 근대 문명을 배우고 싶어 갖고 가장 잘 나가는 첨단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온갖 기계를 가지고 수입을 해 갖고는 이걸 좀 쓰자고 했더니 아무도 그걸 안 쓰겠다고 해서 뭐예요? 그냥 피터 대제가 가져온 대로 포장도 안 뜯은 채 그냥 창고에 모셔 놓은 거랑 똑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놀라움의 계단을 통해 낙원에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훨씬 더 멋있는데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계단을 이 영혼의 계단 그냥 너무 놀라면서 이런 세상에 보물단지가 있느냐 하면서 한글을 발명을 했으니 올라가면서 그 낙원에까지 올라간 복음의 전령들은 이 문자를 이용하여 서간, 소책자, 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살아있는 신의 말씀을 그 안에 모셨다. 조선이 일본에 비하여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을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던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정말 너무나 이게 너무나 성서적이고 너무나 하나님다운 일 아니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하게 대우받던 그 한글을 이용해서 천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용기로 만들고 그 보물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거예요 지금. 그 선교사들이 이거를 너무나 절감을 하면서 기적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죠? 놀라움의 계단을 통해서 나원에까지 올라간대. 놀래면서 이런 글이 있어. 그래서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만 가리키면 다 읽어요. 일자무식이든 인구의 98%가 일자무식이었던 사람들이 그 한글을 가르쳐 주니까 그냥 그 다음날 며칠 후부터 그냥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말이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이제 자기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담아서 주면 세상에 이런 읽기 쉽고 복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 말이 우리한테도 너무 좋았다. 여기 나오네요.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당신은 한문을 읽고 어쩔 수 없어. 인구 2%밖에 안 돼. 우리 한문은 그럼 번역 이미 돼 있어. 중국에서 다 그걸 읽든지 하든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알았어. 이제 선교 포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무지한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서 그거를 그 열매를 누가 갖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정말 기적과 거듭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역사이고 조선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너무 점심시간을 깎아서 죄송합니다. 저 1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고 일단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습니까? 아마 소설 영화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죠. 하나님 감사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최고의 미국에서도 1%도 안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되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역사하시며 우리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셔서 법적과 제도로 성경을 기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걸 알아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우리나라 사랑하고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거 감사해. 더욱 나라 사랑하고 복음화 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